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 맨발 차림의 어린 여자아이가 응급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아이의 작은 손에는 낡은 손목 시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보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이름이 뭐니?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 대답을 듣자마자 수지는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로 4년 전 사고로 죽은 남편에게 직접 채워준 시계였으니까요. 죽은 남편은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 건강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꼬마야, 들어가면 안 돼. 간호사가 어린 아이 하루를 급히 끌어안았습니다. 싫어요. 아빠랑 같이 갈래요. 그 순간 복도를 지나던 서울의 대학병원 병원장 수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린아이의 비에 젖은 바짓단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작은 어깨는 추위와 울음으로 자꾸만 들썩였습니다. 간호사가 하루 곁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가, 엄마나 할머니한테 연락할 수 있니? 하루는 젖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 작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랑 저밖에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원장님 응급입니다. 수지는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지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하루의 눈이 수지 뒤로 따라붙은 의사들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간호사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저 선생님은 누구예요? 우리 병원 원장님이야. 하루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님이면 우리 아빠 살릴 수 있어요? 작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루가 낡은 손목 시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수지 앞까지 달려가 수지의 의사 가운 자락을 작은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수지가 걸음을 멈추고 울음에 젖은 하루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수지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꼬마야, 아빠는 응급실 선생님들이 보고 있어. 수지가 급히 돌아섰습니다. 안 돼요. 뒤따라가 다시 수지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보안요원이 다가와 하루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꼬마야, 원장님 바쁘셔. 이리 나와. 하루는 수지의 가운 자락을 놓지 않으려 작은 손가락 끝까지 힘을 줬습니다. 싫어요. 나요. 그때 보안요원이 하루를 떼어내는 순간 하루의 작은 맨발이 바닥에 물기 위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하루의 무릎이 타일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고 손에 쥐고 있던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낡은 손목 시계는 젖은 바닥으로 탁 떨어져 수지의 구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루는 까진 무릎을 붙잡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향해 두 손을 뻗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그거 줄게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수지가 무심코 몸을 굽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가죽줄, 옆면에 난 작은 흠집, 그리고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자. 우리 셋의 시간을 기다리며. 수지, 죽은 남편 재민에게 직접 선물한 시계가 처음 보는 4살 아이의 손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4년 수지는 침대 곁 서랍 속 결혼사진과 아기 초음파 사진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꺼내봤습니다. 잊으려 애쓸수록 끝내 치우지 못한 사진이었습니다. 보안요원이 다시 하루를 거칠게 떼어내려는 순간 수지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보안요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하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계 누구 거니? 수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시 아빠 이름이 뭐야? 하루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재민이요.
수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늘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던 수지의 입술이 지금은 하얗게 질린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움켜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빠 어디에 있어? 하루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응급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응급실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 수지는 단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4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 재민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깊게 패인 눈가, 재민 씨? 살아있었어? 침대 위 재민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삐익 침대 옆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졌습니다. 의사들이 재민 곁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다시 떨어집니다. 수지는 창백하게 질린 재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겨우 다시 찾았는데 이번에는 눈앞에서 또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당장 수술 준비하세요. 필요한 건 전부 제가 책임질게요. 수술실을 향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의 눈꺼풀이 무겁게 밀려 올라갔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 형광등을 한번 훑고 천천히 수지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재민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하루. 그 이름을 남긴 채 재민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낡은 시계 하나에 4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의 응급수술이 끝난 후 재민의 눈꺼풀이 무겁게 밀려 올라갔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 형광등을 한번 훑고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수지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마른 입술이 벌어졌지만 나온 것은 목 안에서 부서진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말 대신 이불 위 손가락이 허공으로 조금 들렸습니다. 수지 쪽으로 뻗으려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반뼘도 오르지 못하고 다시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고였다는 말 한마디로 장례도 없이 끝났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숨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수지의 손끝이 재민에게 다가가자 재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뺨에 닿기 직전 재민이 고개를 옆으로 획 돌려버렸습니다. 수지의 손이 허공에 걸렸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어요? 당신 죽었다고 했어요. 사고로 죽었다고. 재민은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이불 밑에서 두 손이 주먹으로 말리는 것이 이불 위로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수지가 반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아니라 상체가 통째로 재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4년 동안 나는 저 아이. 재민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얼어붙은 듯 딱딱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고 안 물어. 수지의 걸음이 멎었습니다. 그제야 시선이 재민의 얼굴을 벗어나 반쯤 열린 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전 복도에서 제 가온 자락을 붙들던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당신이랑 왜 같이 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재민은 시선을 천장에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너랑 상관없는 내 딸이야. 수지의 입술이 반쯤 벌어진 채 다물리지 못했습니다. 딸이요? 당신 딸이라고요. 사고 뒤에 살아났어.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 사람이랑 낳은 애야. 수지는 그 말을 곧바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방금 제 손을 잡으려 움찔하던 손가락과 지금 천장만 바라보는 옆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른 여자라는 말이 나올 때 재민의 목소리가 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때 문이 밀려 열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하루가 아빠가 눈을 떴다는 말을 듣고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무릎은 아직 벌겋게 까져 있었지만 침대 위에서 뜬 재민의 눈을 확인한 순간 그 아픔은 아이 얼굴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빠 진짜 눈 떴어. 안 죽었어.
하루의 시선이 재민에게서 수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복도에서 가운 자락을 붙들던 그 손이 이번에는 수지의 코트 끝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빠 살렸어요. 아까 안 죽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재민이 하루의 어깨를 제 쪽으로 슬며시 끌어당겼습니다. 이리 와. 선생님 바쁘셔. 재민이 하루를 다독이려 몸을 조금 일으키다가 벽 한쪽에 걸린 액자에 눈이 걸렸습니다. 수지의 아버지이자 병원의 이사장 강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불을 쥔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여기 당신 아버지 병원이야. 물음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지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래요.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으로 하루의 신발을 찾으며 이불을 젖혔습니다. 하루야, 신발 신어 당장 나가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재민의 손이 제 팔에 꽂힌 링거 바늘로 향했습니다. 수지가 그 손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민이 바늘을 뽑아냈습니다. 손등에서 붉은 것이 배어나와 이불 위로 번졌습니다. 재민은 그것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하루의 손을 잡고 침대 밖으로 몸을 던지듯 내렸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야윈 다리가 제 무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꺾였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아빠. 하루가 비명처럼 아빠를 불렀습니다. 재민이 벽을 짚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미끄러졌고 어깨가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링거거리가 함께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문 밖 간호사 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안 됩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돼요. 간호사들이 재민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재민은 그 손을 뿌리치려 몸을 비틀었습니다. 뽑힌 자리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휘어졌지만 하루의 손만은 녹지 않았습니다. 어른 둘의 소나기 안에서 재민의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누우세요. 하루가 그 소란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왼손이 저도 모르게 오른쪽 귀로 올라가 그것을 감아쥐었습니다. 아빠 아프지 마. 수지가 그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놓지 마세요. 붙잡되 다치지 않게. 간호사들에게 떨어진 지시는 병원장의 목소리였지만 수지의 두 손은 이미 무너지는 재민의 상체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붙드는 손과 환자를 붙드는 손이 한 손이 되어 떨렸습니다. 재민의 체온이 손바닥으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닿은 온기였습니다. 수지의 손끝이 그 온기 위에서 잘게 흔들렸습니다. 재민이 수지의 팔 안에서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민의 눈에 잠깐 무너질 듯한 것이 스쳤지만 이내 그 눈이 다시 딱딱하게 닫혔습니다. 재민의 몸을 침대 쪽으로 천천히 되돌리며 수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몸으로는 문 밖에 한 걸음도 못 나가요.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는 몰라도 오늘 밤은 여기 있어요. 재민은 더 버티지 못하고 침대에 도로 눕혀졌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수지는 울음을 삼키는 하루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낮에 까진 무릎이 조금 전 소란에 다시 벌겋게 눌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볼게. 하루가 정말 씩씩한지. 저 안 울어요. 아빠 아프니까 저도 씩씩해요. 수지가 상처를 닦는 동안 하루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하루의 왼손이 슬며시 올라가 오른쪽 귀를 감아쥐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아픔이 밀려올 때마다 그 작은 손은 어김없이 같은 귀로 돌아갔습니다. 수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독솜을 쥔 손가락이 상처 위에서 뜬 채 허공에 굳었습니다. 저 손,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감아쥐는 저 버릇.
수지는 그 동작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앞에서 울음을 삼켜야 할 때마다 제 손이 저절로 오른쪽 귀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누구에게 보여준 적도 없는 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4살 아이가 지금 똑같은 손으로 똑같은 귀를 감아쥐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아래로 쑥 꺼졌다가 이내 뜨거운 것이 그 자리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소독솜을 쥔 손에 힘을 주어 그 떨림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아니라고. 죽은 아이를 그리워한 나머지 아무 아이한테서나 그 애를 찾고 있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못을 받고서야 겨우 시선을 상처로 되돌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소독을 마치는 동안에도 눈길은 자꾸만 그 작은 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무릎에 작은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온 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꺼내 하나를 하루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하루 거, 하나는 아빠 줄 거. 하루가 사탕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이 먼저 접히고 뒤이어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온폭 파였습니다. 수지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남은 사탕 하나를 아직 쥔 채였습니다. 저 웃음을 어디서 보았는지 떠올리는 데는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직실 벽에 걸린 제 어린 시절 사진. 눈이 먼저 접히고 왼쪽 볼에만 보조개가 파이던 그 얼굴. 지금 하루가 짓는 웃음이 그 사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손바닥에 쥔 사탕이 땀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우연이라고, 우연일 수 있다고 수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하루는 사탕 하나를 소중하게 쥐고 나머지를 아빠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빠 단 거 좋아해요. 아빠 아프면 이거 먹으면 돼요. 그러고는 수지를 올려다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빠 친구니까 우리 엄마도 알아요.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하루는 수지가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수지의 가슴 한복판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무언가가 목구멍을 밀고 올라와 수지는 입술을 안으로 깨물었습니다. 눈앞의 아이가 제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 아이가 저를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밀어내도 눈은 자꾸만 그 작은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라고 누를수록 그 부정은 조금씩 힘을 잃어갔습니다. 하루가 수지의 손을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손 따뜻해요.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요? 수지의 손이 저도 모르게 하루의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억눌러 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수지는 그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손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사이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하루야, 이리 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민이었습니다. 재민이 하루의 손을 잡아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처치 끝났으면 됐어. 수지가 허공에 뜬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하루는 보호자 의자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품에는 재민의 낡은 신발 한 짝이 안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사라질까봐 그 신발을 끝내 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옆 탁자에는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와 하루 그리고 얼굴이 텅 빈 여자 하나.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지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안고 잠든 하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 무릎에는 낮에 자신이 붙여준 반창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까이 다가갔지만 깨울까봐 손을 뻗지는 못했습니다. 침대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왔어? 재미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수지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 아이만 했겠죠. 재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 떨림을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매일 꿈을 꿔요. 당신이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는 꿈. 그런데 눈을 뜨면 아무도 없어요. 그 텅 빈 방에서 4년을 살았어요. 수지가 잠든 하루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목소리가 잘게 흔들렸습니다. 재민 씨, 나는 아직도 우리 아이가 사무치게 그리워요. 재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든 하루를 내려다보는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목을 대가 몇 번이나 오르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당신 딸이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입술을 밀어 올렸습니다. 한마디면 됐습니다. 한마디면 4년의 거짓이 끝나고 수지의 텅 빈 방이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4년 전 강호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지에게 연락하는 순간 아이도 너도 없어진다던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뒷문에 세워져 있던 검은 차와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돌려 하루에게서 눈을 뗐습니다. 그러고는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목구멍 안쪽으로 밀어넣고 목소리를 차갑게 눌렀습니다. 그 아이한테 마음 붙이지 마. 수지의 발이 멈췄습니다. 재미는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하루 엄마는 죽었어. 너는 저 아이 엄마가 아니야. 우리 아이는 4년 전에 죽었어. 수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재미는 마지막 거짓말까지 기어이 덧붙였습니다. 하루는 다른 여자와 낳은 내 딸이야. 죽은 우리 아이를 저 애한테 겹쳐보지 마.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오른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눈에 힘을 준 채 재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토록 모진 말을 뱉는 사람의 두 손이 이불 밑에서 주먹으로 말려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잠든 하루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루가 아빠의 신발을 끌어안은 채 작은 목소리로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빠 가지 마. 수지는 그대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손바닥 안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나 소리만은 끝까지 새어나오지 않게 눌렀습니다. 어깨가 잘게 들썩였고 틀어막은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지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든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호의 시선이 수지의 젖은 눈에서 재민의 병실 문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그러고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또 차갑겠구나. 밤새우지 말라고 했잖니. 수지가 눈가를 마저 훔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강호는 대답 대신 병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럽던 눈매가 잠깐 서늘하게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저 안에 누가 있는지 아빠가 몰라서 왔겠니? 수지의 몸이 굳었습니다. 강호가 한 걸음 다가와 수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모르는 척해라. 그게 너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편해. 수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되묻지 못했습니다. 감싸 쥔 아버지의 손이 유난히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오히려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 만큼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문 밖의 목소리를 들은 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불을 쥔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하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의 신발을 품에 안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창가 침대에 누워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옆 보호자 침대에는 하루가 담요를 반쯤 걷어찬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아빠 침대 난간을 향해 뻗어 있었는데 자면서도 아빠 쪽을 놓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복도에 불빛을 등지고 수지의 아버지이자 병원의 이사장인 강호가 들어섰습니다. 값비싼 코트 자락이 문틈의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고 구두 소리는 바닥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문 앞에 잠시 멈춰서서 잠든 재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링거줄과 붕대, 창백한 얼굴을 훑는 강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강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재민이 아니라 하루였습니다. 강호는 보호자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하루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값비싼 바지 무릎이 병실 바닥에 닿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잠든 하루의 얼굴을 바라보는 강호의 표정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풀렸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부드럽게 접히고 굳어있던 인매가 옅게 벌어졌습니다. 마치 딸 수지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한 기분이었습니다. 강호가 손을 뻗어 하루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는 순간 하루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루가 눈을 비비며 깨어났습니다. 낯선 얼굴이 코앞에 있었지만 강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하루구나. 하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에 취한 눈으로 강호를 한참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아빠 쪽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낯선 어른을 만났을 때 늘 그랬듯 하루의 몸은 본능적으로 아빠의 침대를 찾았습니다. 작은 왼손이 슬며시 올라가 오른쪽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강호의 손이 다시 하루의 머리카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재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상체를 벌떡 일으키자 옆구리 상처가 당기며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재민은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팔을 뻗어 하루를 자기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거치대가 휘청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란 하루가 아빠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고 재민은 하루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감싸 안은 채 강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까지 통증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순식간에 다른 것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병실 문가에 선 수지는 숨을 멈춘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민과 함께 지낸 시간 동안 재민이 이렇게까지 이를 드러내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불리면 잠깐 멈칫하고 화가 나도 먼저 목소리를 낮추던 재민이었습니다. 그런 재민이 지금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하루를 끌어안은 채 온몸으로 아버지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수지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조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호를 노려보던 재민의 시선이 잠깐 벗어나 문가의 수지에게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재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강호를 향하던 서슬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을 들킨 사람의 낭패가 얼핏 스쳤습니다. 재민은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수지에게서 하루에게로 다시 강호에게로. 하지만 수지는 그 짧은 순간에 본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윗벌 되는 사람에게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강호의 입가에는 오히려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재민의 굳은 얼굴과 하루의 작은 등을 번갈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이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그려보았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겁이 나는 모양이군. 강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에 재민의 어깨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강호는 침대 발치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몸을 숙이자 코트 자락에서 서늘한 밤 냄새가 흘렀습니다. 수지 곁에서 사라져. 이 병원에서도 서울에서도 오늘 안으로.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감싼 팔에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호는 그런 재민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한결 낮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데려가도 좋다. 그 아이까지 뺏을 생각은 없으니까. 그 말에 재민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하루는 데려가도 좋다는 말은 하루를 뺏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 그럴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재민의 입술이 마르게 달라붙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재민의 목소리가 잠기게 갈라졌습니다. 저희를 보고 계셨습니까? 강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알고 있다는 얼굴로 하루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의 나이, 하루의 얼굴, 재민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하루를 키워왔는지 그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재민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4년을 숨어 살았다고 믿었던 시간이 실은 강호의 손바닥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재민은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데리고 떠나. 강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또 내 딸 앞길 망치지 말고. 강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가에 선 수지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딸의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수지야, 잠깐 올라와. 그러고는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재민은 하루를 아는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품 안에 하루를 감싼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내뱉은 말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또 내 딸 앞길 망치지 말고.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결국 몸을 돌려 아버지가 사라진 복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최상층 하늘정원에는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얇은 블라우스 차림으로 팔을 감싸는 수지에게 강호는 말없이 자기 코트를 벗어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다정했지만 이어진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성그룹 장남하고 선보기로 한 것 잊지 않았지? 수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세요? 강호는 난간에 손을 얹은 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성 쪽에서 날짜까지 비워뒀다. 너는 이제 재단을 이끌 사람이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날 생각 없어요. 수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발 아래 저 멀리 불이 켜진 병실 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방향에 재민과 하루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낳은 하루까지 딸린 재민이한테 언제까지 매여 있을 거냐? 수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깨에 걸쳐져 있던 코트를 벗어 아버지 쪽으로 내밀며 수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재민 씨가 저를 끌고 다닌 적 한 번도 없어요. 대신 딸을 타이르듯 그러나 물러설 생각은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또 그 꼴이 되는 걸 못 봐.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왜 내 손으로 버리려고 하니? 또 그 꼴 그 말에 수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말하는 그 최고의 삶에는 제가 원하는 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수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호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대로 고개를 숙여오던 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강호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강호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지는 어깨에 코트를 난간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하늘정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도중 수지의 시선이 저 아래 재민의 병실 창 쪽으로 한번 향했다가 거두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겨우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날 오후 회진을 마치고 나오던 수지는 복도 끝에서 낯익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오래 써서 모서리가 해진 낡은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하루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보나 병원을 떠나려는 사람의 차림이었습니다. 수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인사 한마디도 없이 가려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루는 아빠와 함께 어딘가로 간다는 사실만으로 신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는 줄로만 아는 그 밝은 표정이 오히려 수지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가 먼저 수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우리 집으로 다시 가요. 하루가 웃자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팼습니다. 그 보조개를 보는 순간 수지는 이유도 모른 채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어디서 보았는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지의 발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몇 걸음 만에 두 사람 앞에 다다랐지만 재민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손을 고쳐 잡는 척, 가방끈을 어깨에 고쳐 매는 척, 자꾸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 수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잖아. 이렇게 가면 말끝을 맺지 못한 수지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재민이 그만큼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딱 한 걸음. 수지가 좁힌 거리만큼 정확히 두 사람 사이의 그 한 걸음이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원래 있던 곳뿐이야. 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재민의 손등에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가방끈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은 가시가 돋친 듯 차갑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서늘함을 알아채지 못한 하루가 아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자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보세요. 우리 아빠요. 요양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미끄러지게 바닥을 반짝반짝 닦아요. 우리 아빠가 제일 깨끗하게 닦는데요. 수지의 눈이 재민의 옷으로 옮겨갔습니다. 환자복 대신 갈아입은 낡은 작업복, 그 가슴께에 삐뚤게 붙은 이름표. 한때 수술복을 입고 사람을 살리던 손이 지금은 걸레를 쥐고 남의 병원 바닥을 닦고 있다는 하루의 말. 그 순간 수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도 흐트러짐 없이 환자 차트를 넘기던 손, 수술을 마치고 나와 복도 벽에 기대 잠깐 눈을 감던 재민의 옆모습. 그 손과 지금 저 낡은 작업복 소매 밖으로 나온 손이 같은 손이라는 것이 수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 수지가 낮게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재민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안에는 수지가 알던 다정함도 방금 전의 차가움도 아닌 무언가를 꾹 눌러 삼키는 사람의 안간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 눈빛을 오래 두지 못하고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묻지 마.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재민은 하루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향해 수지는 손을 뻗다가 붙잡을 말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이게 서로한테 낫다고 재민의 입에 그렇게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문 손잡이를 쥔 손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고 가방끈을 쥔 손가락은 하얗게 마디가 설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모진 말을 골라야 했던 사람, 그 말을 뱉으면서 제일 먼저 무너지고 있는 건 바로 다름 아닌 재민이었습니다. 병원 출입구 앞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옆면에는 요양병원 이름인 듯한 색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고 오래된 엔진이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하루를 안아 뒷좌석에 태우고 몸을 숙여 하루의 안전벨트를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붕대감은 옆구리가 당겨 잠시 숨을 멈췄지만 벨트를 하루 몸에 맞게 끌어당기고 버클을 눌러 잠그는 손끝만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던 수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손이었습니다. 몇 해 전 수지가 젖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넘어지기도 전에 붙잡아주던 손, 밤늦게까지 남은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수지 앞에 조용히 밀어주던 손. 그때도 재미는 말이 없었고 표정도 무뚝뚝했지만 손만은 늘 저렇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하루의 안전벨트를 채우고서 수지를 두고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창문을 내리고 수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요양병원에 놀러 와요. 꼭이요. 재민은 운전석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수지 쪽으로 몸을 반쯤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재민이 수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였고 문 손잡이를 쥔 손이 그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재민은 결국 삼켰습니다. 하려던 말을 목 안으로 밀어넣고 대신 전혀 다른 말을 내뱉었습니다. 찾아오지 마. 이게 서로한테 나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문 손잡이를 쥔 재민의 손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자기도 모르게 한쪽 손이 재민을 향해 반쯤 들렸습니다. 붙잡고 싶은 손이었지만 허공에서 잠깐 머물다 이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재민의 작업복 가슴에 삐뚤게 붙어있던 이름표와 조금 전 하루가 했던 우리 요양병원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물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승합차 문이 닫혔습니다. 낡은 엔진이 크게 한번 울리더니 차는 매연을 남기고 병원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뒷창에 매달려 흔드는 하루의 작은 손이 점점 멀어지다 이내 도로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운전석의 재민이 백미러로 수지 쪽을 한번 바라보았지만 수지는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차가 사라진 자리에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으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려 응급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전 밤 재민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 들어왔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접수대 앞에 선 수지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낡은 승합차가 달려온 곳, 의사였던 재민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다는 그 시골의 작은 요양병원이 대체 어디인지 이제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재민이 아무리 밀어내도 이번만큼은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가 탄 고급 승용차가 도시의 큰 길이 끝나고 아스팔트에 금이 간 좁은 시골길이 한참을 굽이친 끝에 낡은 간판 하나가 논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민의 작업복 명찰에 박혀있던 그 이름, 하루가 떠나며 흘리듯 말한 우리 요양병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수지가 차에서 내리자 아침 물안개가 발목을 감았습니다. 낮은 담과 색바랜 현관, 그 안으로 이어진 복도 끝에서 재민이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흰 의사 가운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나온 낡은 작업복에 노란 고무장갑, 손에는 걸레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수지의 발이 현관 앞에서 저 혼자 멈췄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보행기를 짚고 있던 할아버지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재민이 걸레 자루를 놓았습니다. 자루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보다 재민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두 팔이 할아버지의 겨드랑이 아래로 파고들어 무너지던 무게를 받쳐냈습니다. 재민은 곧바로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등에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아래로 쓸었습니다. 한때 수술 장갑을 끼던 손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은 노란 고무장갑 안에서 노인의 구분 등을 쓸고 있었습니다. 놀란 숨이 가라앉을 때까지였습니다. 다른 한 손은 복도 안쪽을 향해 뻗었습니다. 재민 선생, 의사 선생이 왔네. 재민의 손이 등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깨가 한번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이제 의사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실 때까지만 여기 앉아 계세요. 수지는 현관 그늘에 선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사였던 사람이 왜 시골에서 걸레를 들고 그 말과 지금 눈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노인의 등을 쓸어주는 재민의 모습이 좀처럼 하나로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수지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의사였던 사람이 왜 이 먼 곳까지 밀려와 바닥을 닦고 있는지 처음으로 또렷한 물음 하나가 가슴 안에 박혔습니다. 복도 끝 작은 의자에는 하루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아주머니 바로 옆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색칠 공부 책을 펼쳐두고도 크레용을 쥔 손은 자주 멈췄습니다. 하루의 눈은 아빠가 있는 복도 안쪽을 계속 좁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시선이 현관 쪽으로 흘렀고 수지 위에서 딱 멎었습니다. 하루가 크레용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재민이 그 움직임을 곁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루가 수지 쪽으로 걸음을 떼자 재민의 손이 걸레 자루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아빠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을 잡은 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수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우리 요양병원에 왔어요? 수지가 무릎을 굽혀 하루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지만 두 눈은 복도 안쪽 재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걸레 자루를 벽에 세우고 몸을 돌렸습니다. 수지를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닫혔습니다. 젖은 작업복 소매에서 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재민이 성큼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 여긴 왜 왔어? 수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노란 고무장갑과 물에 젖어 색이 진해진 작업복 무릎께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그 시선을 재민도 느꼈습니다. 그가 장갑 낀 손을 슬쩍 등 뒤로 감췄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수지의 말에 재민은 대답 대신 그녀의 팔을 잡아 복도 끝 창가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루가 듣지 못할 만큼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하루는 아주머니 곁에 붙어 서서 멀어지는 아빠의 등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펼쳐진 자리에서 수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틀에 얹은 손등에 힘줄이 돋았습니다. 의사였던 사람이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재민의 턱이 한번 실룩였습니다. 그가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당신한테 설명할 의무는 없어.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지만 그 끝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지가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꺼내면 그대로 무너질까봐 온몸으로 입을 틀어막고 버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지가 그 얼굴을 향해 다시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민 씨, 오전에 이송 있어요. 차량 좀 준비해줘요. 복도 저편에서 원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재민은 기다렸다는 듯 대화를 잘랐습니다. 수지에게서 몸을 돌려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젖은 작업복 등판이 멀어지는 것을 수지는 그대로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요양병원 뒤편에는 창고를 개조한 작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이송을 마치고 돌아올 아빠를 기다리며 하루가 아주머니 곁에서 낡은 도시락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이 드러났습니다. 식은 밥 한 덩이, 그 위에 덮인 김 몇 장, 그리고 삶은 계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계란을 손가락으로 집어 반으로 쪼개려 했습니다. 그러다 손을 멈추더니 계란을 통째로 아빠 밥 위에 올렸습니다. 자기 몫으로 남긴 것은 김 한 장뿐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수지가 그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뒤 재민이 휴게실로 들어섰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두 손으로 도시락을 받쳐들고 아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요. 재민이 통 안을 들여다보고는 계란을 다시 하루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빠는 됐어. 하루가 먹어. 같이 먹자. 하루가 도시락을 도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빠는 바닥도 닦고 차도 몰잖아요. 아빠가 더 먹어. 재민의 젓가락이 계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다 젓가락이 계란을 반으로 갈랐고 그 절반을 하루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른 손으로 다시 하루의 밥 위에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서로에게 제 몫을 미루는 손이었습니다. 문 밖의 수지는 그 작은 손이 계란을 아빠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 계란이 다시 아이 쪽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저녁이면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를 이미 너무 잘 아는 손이었습니다. 내 살배기가 알기에는 너무 이른 것들이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다가 문 밖의 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다시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하루가 듣지 못하게 재민이 문 쪽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거 구경하러 온 거면 이제 그만 돌아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순식간에 내려앉았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요양병원 지붕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재민이 하루의 손을 잡고 뒤편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는 아빠 손에 매달려 걷다가 처마 없는 마당에서 비를 그대로 맞고 서 있는 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지의 어깨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 선생님도 같이 가면 안 돼? 재민의 손이 하루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안 돼. 어서 가자. 그러나 하루는 아빠 손을 놓고 빗속으로 달려가 수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젖으면 감기 걸려요.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요. 수지가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만요.
재민은 빗속에서 한참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루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재민의 어깨가 결국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이 몸을 돌려 앞장섰습니다. 사택은 요양병원 뒤편의 낡은 한 칸짜리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습한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천장 한쪽 구석에서 빗물이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미 절반쯤 물이 찬 대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대야에 떨어질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는 하루의 유치원 알림장이 펼쳐져 있고 그 옆으로 재민의 약봉지가 여러 개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석의 쌀통은 뚜껑이 열린 채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벽에는 하루가 그린 그림들이 삐뚤빼뚤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속에는 언제나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그 곁에 다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젖은 양말을 벗어 문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재민이 젖은 작업복 윗도리를 벗자 하루가 재빨리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여기 물 닦아요. 됐어. 아빠가 할게. 재민이 손을 내밀었지만 하루는 이미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빠의 젖은 소매를 눌러 닦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아프면 안 돼요. 아빠 아프면 무서워. 재민의 손이 수건을 쥔 하루의 작은 손 위에 겹쳐졌습니다. 문가에 선 수지가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빠의 소매를 닦고 아빠의 계란을 챙기고 아빠가 아플까봐 무서워하며 아빠를 붙들고 함께 버텨온 아이였습니다. 수지의 목을대가 한번 오르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재민이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려 몸을 일으켰지만 하루는 아빠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가 고개를 들어 수지를 보았습니다. 문가에 선 수지의 얼굴이 계속 젖어 있었습니다. 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재민 옆에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색이 바랜 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재민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첫날. 아빠, 이거 선생님한테 보여줘도 돼요? 재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재민이 재빨리 손을 뻗었습니다. 하루야, 그건 안 돼. 그러나 하루는 이미 봉투를 수지의 손에 쥐어준 뒤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빠가 저 처음 아는 날 사진이래요. 수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젊은 재민이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두 팔로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의 한쪽 모서리에는 투명 테이프로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병원 출생 팔찌였습니다. 수지의 시선이 팔찌로 옮겨갔습니다. 사진 속 재민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의 손목에도 똑같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지가 팔찌를 손끝으로 돌려 바른 글씨를 읽었습니다. 산모한 수지, 여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날짜. 수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날짜는 수지가 아이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재민도 모두 죽었다는 말을 들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재민의 손글씨 속 날짜도 팔찌 속 날짜와 같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감각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드는데도 수지는 그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빠의 양말을 챙기고 아빠 도시락에 계란을 밀어넣던 그 낯선 아이가 사진 속 갓난아기와 한 사람으로 포개졌습니다. 수지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하루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도, 처음 말을 배웠을 때도, 열이 올라 밤새 앓았을 때도 아빠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이 요양병원 복도에서 아빠를 기다렸을 때도 그 자리에 수지는 없었습니다. 빼앗긴 내 해가 한꺼번에 목을 조여왔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것보다 그 감각이 먼저였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목구멍을 밀고 올라왔습니다. 수지가 입술을 안으로 깨물었습니다. 하루가 놀랄까봐 그것을 억지로 눌러 삼켰습니다. 그러나 팔찌를 만졌던 손끝만은 끝내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진 속 자기 손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제 손 진짜 작죠? 지금은 이만큼 컸는데.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볍게 굴렀습니다. 그 웃음 위로 수지의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들이켠 숨이 목 중간에서 멎어 다시 내려가지도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대야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천장을 두들기는 빗소리도, 아이의 웃음소리마저 한순간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물속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 고요 한복판에서 사진 속 작은 손목의 팔찌만이 또렷하게 남아 수지의 눈을 붙들었습니다. 재민이 그제야 손을 뻗어 사진과 봉투를 거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의 입술이 소리 없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하루,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민의 손이 허공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긴 하루와 빗소리에 지친 하루가 재민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재민은 잠든 아이를 안은 채 처마 아래 낡은 의자로 나가 앉았습니다. 수지가 재민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발을 이었습니다. 하루가 내 딸 맞죠? 재민은 잠든 하루의 머리에 시선을 둔 채 오래 침묵했습니다. 빗물이 몇 번이나 처마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재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하루는 당신이 낳은 딸이에요. 수지의 무릎이 한번 꺾일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잠든 아이를 깨울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을 뿐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뒤에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강호가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자기 품에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수지에게는 아이도 남편도 모두 사고로 죽었다고 믿게 만들겠다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재민이 수지 앞에 다시 나타나는 순간 하루는 재민의 품에서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수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하루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수지의 눈에서 결국 물기가 넘쳤습니다. 그녀가 젖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요? 의사였던 사람이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환자를 날라요? 이것도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재민의 팔이 잠든 하루를 조금 더 끌어안았습니다. 의료사고 누명을 씌웠어. 내가 환자를 크게 다치게 했다는 거짓 기록을 남겼고 그걸로 나는 의사 면허를 잃었어요. 다른 병원에 이력서를 넣어도 그 기록이 계속 따라왔어요. 빗물이 대야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하루를 데리고 갈 데가 없었어. 여기 원장님이 예전에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어르신들 돌보던 걸 잊지 않고 청소하고 이송하는 일이라도 하겠냐고. 방 한 칸까지 내줬어. 재민이 처음으로 수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의사로는 못 살았지만 하루 아빠로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 수지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재민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았다던 그 말, 그 잔인한 거짓말이 실은 하루를 가리기 위해 재민이 제 몸 앞에 세운 방패였습니다. 수지가 잠든 하루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팔이 저절로 하루를 향해 벌어졌습니다. 안아보고 싶어요. 미안했다고 엄마가 여기 있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재민이 몸을 틀어 하루를 수지의 손이 닿지 않는 쪽으로 감쌌습니다.
하루는 4해 동안 엄마가 하늘에 있다고 믿고 살았어. 수지의 벌어진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아직 하루를 노리고 있어. 당신이 엄마로 나서는 순간 위험해져. 돌아가. 재민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잠든 하루를 감싼 두 손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앞에서 엄마라는 말은 하지 마. 수지는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미워해서 밀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가 다시 무너질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밀어내는 손이었습니다. 수지가 벌어진 팔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때 하루가 재민의 품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눈꺼풀이 반쯤 밀려 올라갔습니다. 잠에서 덜 깬 눈이 수지의 젖은 뺨 위에서 멈췄습니다. 선생님, 왜 울어요? 수지가 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루는 그 손을 물끄러미 보다가 제 나름의 답을 찾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누구 보고 싶어서 슬픈 거죠? 나도 엄마 보고 싶으면 그래요. 수지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렸다가 소리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지금 제 무릎 앞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엄마가 보고 싶어 우는 거냐고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눈을 마주 볼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재민의 품에서 몸을 조금 일으켜 아까 그 사진을 다시 수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이거 보면 저 많이 컸다고 좋아할까요? 수지의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여기서 입을 열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목 끝까지 차오른 것을 억지로 눌러넣고 아이 앞에서 웃어 보였습니다. 두 팔이 저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뼘도 채 좁히지 못하고 그 팔은 갈 곳을 잃은 채 다시 제 옆구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끌어안는 대신 사진을 쥔 하루의 작은 손등을 손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그럼 하루 엄마는 하루 보면 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할 거야. 하루가 그 말을 믿고 활짝 웃었습니다. 눈가 웃음으로 바뀌고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온폭 파였습니다. 수지는 그 웃음을 눈에 담았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그 딸에게서 아직 엄마라고 불릴 수 없었습니다. 수지의 손끝이 아이의 손등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처마 끝에 물방울이 점점 사이를 두고 떨어졌습니다. 수지가 사택문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는 재민이 잠에서 깬 하루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하루가 수지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또 와요. 수지가 돌아서서 하루를 향해 마주 손을 들었습니다. 응, 내일도 올게. 수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사택문 앞에서는 하루가 여전히 재민의 품에 안긴 채 수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가 아이를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젖은 눈가에는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단단하게 여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손을 뻗어오든 다시는 저 아이 하루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수지는 빗물이 고인 시골길 위에서 그렇게 마음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요양병원 정문 안까지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잘 다려진 외투 자락이 먼저 내려섰습니다. 수지의 아버지 강호였습니다.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던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서 걸레가 스르르 미끄러져 젖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재민은 그것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색칠을 하던 하루가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아빠의 낯빛을 보자마자 하루가 크레용을 놓고 재민의 다리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작은 손이 아빠의 바지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수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지의 걸음은 재민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강호 앞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의 손이 유난히 따뜻하다며 그 온기 앞에서 말문이 막히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제 딸이라는 것을, 재민이 내해를 도망치며 산 이유를 이제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호 앞에 선 수지의 눈에는 물기 대신 서늘한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이를 빼앗고 어떻게 여길 와요? 강호가 수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수지의 눈을 들여다본 그 짧은 순간에 강호의 눈매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딸이 이미 전부 알아버렸다는 것을 알아챈 눈이었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아이가 죽었다는 말도 재민이 잘못했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말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다 너를 지키려고 한 일이었다. 지킨 게 아니라 빼앗은 거예요. 내 남편도 내 딸도. 수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강호가 한 걸음 다가와 수지에게만 들리도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사람도 저 아이도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주지는 못한다. 내가 저기에 매달릴수록 너만 더 깊이 무너져. 수지의 어깨가 한번 굳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강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그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복도 안쪽의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닿는 순간 재민이 다리 뒤에 숨은 하루를 제 등 뒤로 완전히 끌어 감췄습니다. 야윈 등이 하루와 강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재민에게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안에 이 병원에서도 저 사택에서도 나가.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등을 돌려 차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딸 인생에서 이번에는 정말 사라져. 아버지 그만하세요. 강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오르고는 검은 승용차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재민의 등 뒤에서 하루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아빠의 등이 여전히 자기 앞을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작은 어깨에서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병원 원장이 재민을 복도 구석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원장은 재민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미안해요, 재민 씨. 어젯밤에 위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재민 씨 면허 정지 이력이랑 예전 그 의료사고 기록이 병원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원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환자들 곁에 계속 두기가 어려워요. 직원 사택에 아이까지 데리고 있는 것도 이제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오늘 해지기 전까지만 사택을 좀 비워줘요. 재민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나 아빠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 굽은 등을 보고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하루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재민의 바지자락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 없어져요? 재민이 하루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굳어있던 얼굴에 애써 웃음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아빠랑 하루랑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 하루가 그 웃음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제 물건 챙길래요. 크레용이랑 그림이랑. 하루가 사택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도 재민의 손가락 하나를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처럼 붙어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가에 선 수지는 재민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끝까지 웃으려 한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문 안으로 사라진 순간 재민의 얼굴에서 웃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재민이 사택벽에 손을 짚고 상체를 기댔습니다. 어깨가 크게 오르내렸고 벌어진 입술 사이로 힘겨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며칠 전 수술대에 누웠던 몸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재민은 다시 아이를 데리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가 다가섰습니다. 이러지 말고 같이 방법을 찾아요. 재민 씨 혼자 이 몸으로 어딜 가요? 재민이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가 내 곁에 있으면 어디든 집이에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요양병원 담벼락을 물들릴 무렵 재민이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하루의 손을 꼭 잡은 채 정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새 집을 찾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 손에는 아빠의 시계가 든 작은 천주머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빠의 손가락을 꼭 감아쥐었습니다. 수지가 두 사람을 막아서지 못하고 몇 걸음 뒤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재민은 정문 앞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정류장 의자에 손이 닿기 직전 재민의 걸음이 갑자기 휘청였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이 스르르 흘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민이 가슴 한복판을 움켜쥐며 그대로 무릎을 꺾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상체가 기울었습니다. 아빠. 하루가 재민에게 매달렸습니다. 두 손으로 아빠의 팔을 붙들고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이를 악물어 삼켰습니다. 우리 안 가도 돼요. 아빠만 안 아프면 돼요. 수지가 달려들어 무너지는 재민의 상체를 받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재민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수지가 고개를 돌려 요양병원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재민이 수지의 팔 안에서 힘겹게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나 괜찮아. 그러나 그 말과 달리 재민은 제 힘으로 상체 하나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이번만은 재민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 흐트러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재민 씨 말 안 들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실린 재민 곁에서 하루가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수지는 좁은 구급차 안에서 하루를 제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하루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오직 아빠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지가 눈을 감은 재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울 본원으로 가요. 거기 가면 살릴 수 있어요. 재민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지가 하루의 머리를 제 가슴에 안으며 낮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살릴게. 하루는 내 옆에 있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시골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본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재민이 실려 들어왔던 바로 그 문으로 이번에는 재민이 다시 들것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들것을 따라가려 발을 뗐지만 수지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하루야, 여기서 선생님이랑 기다리자. 하루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재민을 실은 들것이 안쪽 문 너머로 사라지자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수지가 하루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안 갈 거야. 선생님 여기 있어. 하루 혼자 안 둬. 약속해. 그때 처치실 안쪽에서 의료진이 급히 수지를 불렀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재민이 잠깐 눈을 뜨고 수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수지가 하루를 안고 처치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그 안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병동 간호사가 하루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하루는 수지의 가온 자락을
두 손으로 붙든 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지가 하루 앞에 몸을 낮췄습니다. 금방 올게. 아빠 얼굴 잠깐만 보고 진짜 금방 올게. 하루가 젖은 눈으로 수지를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가온 자락을 놓았습니다. 간호사의 무릎에 앉은 채 하루는 수지가 처치실 문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눈으로 끝까지 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응급실 복도 저편에서 강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로 향할 때부터 그 뒤를 쫓아온 걸음이었습니다. 강호가 하루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루야. 아빠는 지금 선생님이 곁에서 봐드려야 해. 그동안 하루는 할아버지랑 잠깐 가서 씻고 좀 쉬자. 응? 하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수지가 사라진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싫어요. 선생님 기다릴 거예요. 선생님도 아빠 다 보고 나면 금방 올 거야. 하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지가 금방 오겠다고 한 말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강호의 말과 겹쳐졌습니다. 아빠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이를 밀었습니다. 하루가 결국 강호의 품으로 조심스럽게 안겼습니다. 강호가 하루의 작은 가방과 아빠 시계가 든 천주머니를 한 손에 챙겨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빠 살리고 나면 하루 데리러 올 거야. 강호가 하루를 안고 응급실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루의 손에서 사탕 하나가 툭 떨어졌지만 아이도 강호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치실 안. 수지는 재민의 손을 잡고 흐릿하게 뜬 그의 눈에 대고 하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재민의 손끝에 미약하게 힘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뒤 수지가 처치실을 나왔습니다. 곧장 하루가 앉아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무릎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앉아있던 의자 위에는 아이가 급하게 떨어뜨린 사탕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의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하루는요? 여기 있던 아이요.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방금 이사장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아버님이라고 하셔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지가 몸을 돌려 응급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원 전용 출입구 앞에 이르렀을 때 검은 승용차가 막 바퀴를 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지가 차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달렸습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하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루는 아빠의 시계 주머니를 두 팔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수지를 발견한 순간 하루가 창문에 작은 손바닥을 댔습니다. 유리 안쪽에서 무언가 소리치는 입모양이 보였지만 소리는 유리를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차는 그대로 속도를 올려 도로 위로 사라졌습니다. 수지가 텅 빈 출입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고 뻗은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지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한 수지가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루는 아빠 집에 있다. 재민이 깨어날 때까지 여기서 편히 쉬게 할 생각이야. 수지의 손이 전화기를 세게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데리러 갈게요. 아버지, 그 아이는 오늘 밤 아빠 집으로 와라. 저 사람은 데려오지 말고. 강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정말 내 딸로 받을 생각이라면 아빠 앞에서 똑바로 선택해. 어중간하게 매달리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호가 4해 전에 남편과 딸을 빼앗아간 방식을 오늘 다시 눈앞에서 똑같이 되풀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떨림도 어느새 멎어 있었습니다.
수지가 몸을 돌려 다시 처치실로 향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힘겹게 숨을 이어가는 재민의 곁에 서서 수지가 그의 귓가에 낮게 말했습니다. 재민 씨, 깨어나면 하루가 옆에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게요. 재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을 한 번 더 눈에 담고 처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도시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향해 수지가 흔들림 없는 걸음을 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루를 데려올게요. 강호의 집 2층, 수지가 어릴 적 쓰던 방이었습니다. 커다란 침대 한쪽 귀퉁이에 하루가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팔로는 재민의 시계가 든 천주머니와 하루 첫날 사진 봉투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수지가 쓰던 낮은 책상, 귀퉁이가 다른 동화책, 그리고 벽에 걸린 색바랜 가족 사진. 하루의 눈이 그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눈가에 웃음이 번지고 왼쪽 볼에 보조개가 파인 얼굴이었습니다. 하루가 사진 속 아이와 오늘 자기를 안고 울던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서 번갈아 겹쳐보았습니다. 무언가 어렴풋한 것이 아이의 눈동자를 스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호가 우유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안은 팔에 더 힘을 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안 마실래요. 아빠랑 선생님 오면 같이 먹을 거예요. 강호가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봉투를 끌어안은 그 작은 손을 보고는 그대로 방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1층 거실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성그룹의 장남이었습니다. 수지가 현관을 밀고 들어서자 강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인사부터 나누고. 수지는 앉지 않았습니다. 젖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서서 물었습니다. 하루 어디 있어요? 위층에서 편히 쉬고 있다. 우선 앉아. 이분은 은성그룹에서. 강호가 장남을 향해 수지를 소개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재단의 앞날을 함께 그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어지는 동안 수지의 시선이 천천히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제 어릴 적 방. 강호는 하루를 그 방에 올려두고 아래층에는 선자리를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수지의 손끝이 코트 자락을 그려쥐었습니다. 수지가 장남을 향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권해진 자리에는 끝내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하루를 지금 제 앞으로 데려와 주세요. 그 아이는 위층에서 안전하게 있다. 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지야, 내가 저 사람과 저 아이를 계속 붙잡으면 둘 다 평범하게는 못 산다. 저 사람은 면허도 잃었고 집도 없고 내일 당장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삶까지 다 책임질 수 있겠니? 책임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빼앗긴 아이 곁으로. 수지의 대답에 강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틈에 수지가 몸을 돌려 계단을 올랐습니다. 강호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 방문을 열자 침대 귀퉁이에 웅크린 하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하루가 봉투를 안은 채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수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지가 아이를 받아 안고 그 손을 잡고 다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내려선 수지가 은성그룹 장남 앞에서 무릎을 굽혔습니다. 하루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가 두 팔로 끌어안은 시계 주머니와 사진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장남과 강호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강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수지야,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저한테서 빼앗았어. 재민 씨한테 누명을 씌웠고 저를 4해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게 했어. 그게 감정이야? 거실에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은성그룹 장남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넥타이를 바로하며 강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선자리가 아니라 가족을 인질로 잡은 자리군요. 저는 이런 자리에 낄 생각 없습니다. 장남이 현관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수지를 돕는 것도 편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강호가 감추려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강호와 수지, 그리고 그 사이에 선하루만 남았습니다. 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너를 지키려던 거였다. 내 엄마가 그렇게 일찍 떠나고 너 혼자 남았을 때 다시는 누구한테도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아빠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했어. 저는 지켜진 게 아니에요. 수지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고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만 살았어요. 그게 지켜진 삶이에요? 강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던 하루가 강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도 화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저 봉투를 안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지금 많이 아파요. 선생님도 아까부터 계속 울어요. 저는요. 하루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아빠랑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강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딸을 지키려 쌓아 올린 시간들이 실은 딸에게서 또 다른 가족을 뜯어낸 시간이었다는 것이 그 작은 목소리 앞에서 처음으로 강호의 눈에 비쳤습니다. 강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힘없이 옆구리로 떨어졌습니다. 수지가 하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강호를 지나쳐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그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현관을 나서다가 문턱에서 한번 고개를 돌려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호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 넓은 집 안에 그 혼자 남았습니다. 강호의 사랑은 틀린 반식이었지만 그 사람 나름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빠 강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가 밤길을 달리는 동안 하루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어 수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많이 아파요? 수지가 운전대를 쥔 한 손을 풀어 하루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 지금 하루 기다리고 있어. 아빠한테 가자. 이번에는 같이. 병실이었습니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가운데 재민의 눈꺼풀이 천천히 밀려 올라갔습니다. 흐린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옆으로 흘렀습니다. 침대 곁에 수지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하루가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빠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본 순간 하루가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침대로 달려들어 재민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재민이 야윈 두 팔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하루야. 하루가 아빠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나 버린 거 아니죠? 놔두고 가려던 거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재민이 아이의 등을 감싼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하루 혼자 안 보내. 아빠가 약속할게.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걸음이었습니다. 한참 뒤 하루가 아빠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조금 떨어져 선수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강호의 집에서 들은 말들, 벽에 걸려있던 어린 수지의 사진, 제 얼굴과 똑같이 접히던 그 웃음, 그리고 자기를 보며 자꾸만 울던 선생님의 얼굴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엄마예요? 수지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하루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목 끝까지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목소리를 천천히 골랐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수지가 하루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계속 하루를 찾고 있었어. 매일매일 찾았어. 그런데 이제야 왔어. 정말 늦게 와서 미안해. 하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엄마라고 안 불러도 괜찮아. 그냥 엄마 손잡고 있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한 번만 불러줘도 돼. 하루가 한동안 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손이 천천히 올라와 수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입술 안에서 굴리듯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수지가 하루를 끌어안았습니다. 4해 동안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추기만 하던 두 팔이 처음으로 아이를 온전히 감쌌습니다. 수지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재민이 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까지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호가 꾸며낸 의료사고 누명은 바로잡혔습니다. 재민은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지가 재민에게 서울 본원으로 돌아오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 병원에 진료실을 마련할 수 있고 하루에게도 더 좋은 학교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민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요양병원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 끝에는 재민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재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여기서 처음으로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또 빼앗고 싶진 않아요. 수지가 재민과 그 옆에서 그림을 그리는 하루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서울로 오라고 재민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평일엔 내가 서울 병원 지키고 주말마다 내가 여기로 내려올게요. 재민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매주 그 먼 길을요. 힘들 텐데. 수지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들한테 가면 되잖아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앞 작은 버스 정류장. 며칠 전 재민이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류장 의자 옆에 하루가 재민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루의 눈은 버스가 들어오는 길 끝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선생님 아니, 엄마 오늘 와요? 진짜 오는 거 맞아요? 하루가 몇 번이나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민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와, 엄마는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야. 하루도 알잖아. 멀리서 버스가 흙길을 밟으며 들어와 정류장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지가 작은 여행 가방과 하루가 좋아하는 사탕 한 봉지를 들고 내렸습니다. 하루가 저도 모르게 선생님하고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지가 가방을 내려놓고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하루가 재민의 손을 놓고 그 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수지가 달려든 하루를 그대로 안아 올렸습니다. 하루가 수지의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숨도 쉬지 않고 자랑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아빠 하얀 옷 다시 입었어요. 의사 선생님 옷이요. 진짜예요. 재민이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민이 다시 흰 가운을 입고 요양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손을 짚어 살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재민을 보고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재민 선생,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네. 재민의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네, 어르신, 이제 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가 수지가 싸온 도시락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아빠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노랗게 부친 계란이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아빠 거 제일 크게 넣었어요. 아빠가 제일 많이 먹어야 하니까. 재민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수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으로 든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 바닥에 길게 느렸습니다. 수지는 저녁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지에게는 돌아갈 곳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재민과 하루가 있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말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끝에, 등 뒤에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에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신가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자식들 걱정할까봐 아픈 것도 숨기시는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늘 밥은 먹었냐 묻는 그 무뚝뚝한 목소리. 말보다 먼저 마음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도 계시지 않은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다면 오늘은 그분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별말 아니어도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온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어떤 분이 떠오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과 오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는 또 따뜻하게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도란도란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